아까 전에 두 번째 시간, 아니, 두 번째 시간 아니죠. 첫 번째 시간 끝나고서 아까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자, 우리나라의 고용 형태 관련해서 아까 전에 첫 번째 이제 직접 고용 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간접 고용이 있었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특수 고용인데, 아마 이 간접 고용이란 말은 여러분도 아마 매스컴 통해서 뭐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아마 매스컴 많이 뭐 보시는 분들은 이제 간접 고용이란 말을 종종 들었을 텐데, 이 간접 고용에 대한 정의,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고용과 사용이 일치되냐 안 하느냐의 차이로 구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특수 고용이에요. 특수 고용. 보통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은 보통 이제 특수 고용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특수 고용이라는 것은 정의를 하자면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 단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단계 정도.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 단계. 그래서 보통은 뭐 준근로자, 유사근로자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 뭐 준근로자, 그다음에 유사근로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특히 뭐 예를 들어서 EU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을 갖다가 경제적 종속 근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유사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나라도 뭐 준근로자, 유사 근로자 아니면 특수 고용 형태 근로 종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수 고용 형태 근로 종사자 관련해서 특수 고용 형태 근로 종사자 관련해 가지고 근로 종사자죠. 우리나라 이제 산재법 보시면은 산재법 시행령 125조를 보시면은 14개 직군에 대해서 14개 직군이죠. 14개 직군에 대해서 이제 그 특수 형태 고용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퀵 서비스 배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보험 뭐 설계사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뭐 레미콘 종사자, 그다음에 운전자, 그다음에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은 이제 14개 직군은 보통 특수 고용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형태고요. 자, 그래서 교재로 다시 오시면은 교재 이제 30페이지.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 제3장 노동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 노동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있고, 그다음에 노조법상 근로자, 그다음에 근기법상 사용자와 노조법상 사용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특히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제 근기법상 근로자, 뭐 특 A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최근에 시험에도 뭐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돼야지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고, 가장 어떻게 보면 첫 단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사실은 이 근기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판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2006년도 판례에서 이제 대입 종합반 강사 사건에서 여러 가지의 이제 요건들에 대해서 이제 부차적인 요소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갖다가 이제 설정을 했죠. 판례에서.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느냐,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느냐, 비품 원자재가 누구 소유냐, 아니면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느냐,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느냐, 업무의 내용이 종속적이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지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칼로 무자르고 딱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로기준과 근로자를 판단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사실 가장 1차적인 게 뭐냐면, 내가 임금을 받아야 돼요. 임금을 받아야 되면 이 사람이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먼저 이제 노동청에서 판단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근로기준과 근로자냐, 이걸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면은 산재에 대한 어떤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임금 체불, 즉 노동청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근로자가 아니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사용자하고 만약에 다툼이 있었을 때 임금과 관련해서 노동청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사법적으로 내가 어떤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즉 사법적인 권리 행사가 뭐예요? 법원에 가서 내가 이 임금에 대해서 달라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조법상, 아니 근기법상 근로자는 이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렵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사실 이 부분이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느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실무를 하다 보면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이 부분이. 아, 이 사람이 근로자야? 아니야? 만약에 내가 근로자를 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근로자성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뭔가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근로자성이 많이 인정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동청이나 만약 노동위원회에서는 각하라는 판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예 이제 요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청구 요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각하 판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제 나중에 합격하시고 이제 실무 어떤 사건을 맡았을 때 만약 이 사람이 이제 근로자가 아닌 거예요.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조금 이제 대리 입장에서 참 민망합니다. 사실 이제 어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요건을 갖추지 못. 그러니까 수임을 하고 청구를 했는데 아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다라고 나오면은 사실 뭐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참 대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곤란하게 좀 되는 경우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 근기법상 근로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조법상 근로자가 있어요. 이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의 차이 잠깐만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자, 두 가지 차이가 있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노조법상 근로자가 있어요. 근기법상 근로자는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어떤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거죠.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개별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그렇죠? 여기서는 개별 근로자와 개별 사용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노조법상 근로자는 뭐냐면 이 노조법상 근로자는 이제 근로상권 노무공급자의 즉 근로자의 노무공급자의 근로 3권을 집단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집단적 근로관계요. 집단적 근로관계. 보통 노무공급자의 근로 3권의 행사. 이 행사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죠? 행사는 보통 노동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로 3권의 행사를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조법상 근로자, 그다음에 근기법상 근로자 보통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근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근기법상 근로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제 종속해서 사용 종속 관계죠.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듯이 인적 종속성을 중요시합니다. 인적 종속성. 그러니까 근기법상 근로자로 하는 것은 인적 종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용자하고 사용 종속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근기법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이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노조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노조법은 실업자 또는 뭐 구직 중인 자도 뭐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구직 중인 자도 이제 근로 3권을 이제 인정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경제적 종속성을 중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제적 종속성에 대한 이제 개별에 대한 판단은 2018년도 재능교육 사건에서 그래서 근기법
부상 근로자와 노조 부상 근로자를 구분해서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판례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의입니다. 자 근기법상 근로자, 자 첫 번째 의를 보시면 이제 조문에 나와 있죠. 근로기준법 제2조 자 제1항 제1호에서는 자 근로자랑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자 보면은 취지를 보시면은 자, 취지는 뭐예요? 그 노동법상의 어떤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의 보호를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의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개념인데 이 개념은 이 조문을 갖다 분설하시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첫 번째 직업의 종류와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는데 그 직업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로의 내용도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육체 노동이건 뭐 정신 노동이건 사무 노동이건 뭐 생산 노동이건 뭐 이런 걸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사업 또는 사업장인데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기법상 근로자는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즉 인적 종속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종속 관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줄 끝에 자, 따라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인적 종속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이 그렇죠. 취업자만이 근기법상 근로자가 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실업자와 해고자, 자 미취업자는 당연히 이게 해당되진 않죠. 왜 그러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적 종속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적 종속성이 있어야 사실은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됩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자. 보시면은 여기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근로의 대가죠, 그렇죠?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바로 임금이에요. 임금.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보통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임금성을 판단할 때 임금성을 보통 판단할 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근로의 대가죠. 그렇죠? 이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이 되려면 일단은 첫 번째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 뭐 개별 근로계약도 마찬가지고요.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의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요건들이 인정이 돼야지만이 근로의 대가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누가 지급을 해야 되죠? 사용자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그렇죠?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으면 그걸 임금이라 보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사용자하고 인적 종속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제 지급을 하는 게 보통 이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지급의 주체는 사용자가 되는 거죠. 임금 지급의 주체죠. 이거를 다른 말로 임금 지급의 주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자, 그러면 누가 받아야 되죠? 그 임금을? 누가 받아야 돼요? 사촌이 받아야 돼요? 제 동생이 받아야 돼요? 제 누나가 받아야 돼요? 제 언니가 받아야 돼요?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근로자가 받아야 되죠. 근로자가 수령을 해야 됩니다. 근로자가. 그래서 반드시 근로자가 수령이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 근로자의 수령과 관련해서 우리 뭐 임금 파트에서 배우겠지만은 채권의 양도 문제가 있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이제 GS 연기 기본 강의 다 들으셨으면 이제 아실 텐데 임금 채권의 양도 대표적인 게 어떤 경우가 있죠? 자, 보시면은 요거를 조금 위로 올라갈게요. 임금 채권 양도 문제 관련해서 자, 보시면은 만약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다. 즉 뭐냐면 갑이 사용자예요. 갑이 사용자, 자, 그 다음에 을이 근로자, 병이 뭐 양수인이다. 즉 근로자와 이 양수인 사이에 이제 양도계약을 체결했어요. 양도계약.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당연히 이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임금채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임금채권을.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임금채권의 양도성을 인정을 하죠. 그렇죠? 자, 판례는 인정. 그렇죠?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임금채권을 양도받은 이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임금 주세요 또는 양도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사용자가 이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임금 지급의 문제가 되는데, 자, 우리나라 금기법 43조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죠? 임금 지급의 원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43조에서 크게 네 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 통합을 원칙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직접불 원칙, 그 다음에 정기불 원칙, 그 다음에 전액불 원칙. 자,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해야 돼요. 직접. 그쵸? 직접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도계약이 그 계약의 그 유효성을 인정을 하지만은, 이 계약에 따라서 사용자한테 직접 임금을 달라라고 뭐 요구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사용자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이 문제에서 43조 위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사용자가 양수인에게 지급하게 되면은 이 43조 위반에 직접불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논점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다시 오셔서 교재를 보시면은,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금기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 그렇죠. 판단 기준.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죠. 어떤 경우가 어떤 사람이 금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느냐라는 건데, 판단 기준은 가장 중요한 건 인적 족속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 종속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사용 종속 관계 인정 여부. 그렇죠. 요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자, 두 번째 이제 종전 판례 기준 한번 잠깐 보면은요. 자, 첫 번째 판례 한번 입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간에 계약의 형식의 관계가 없이, 자, 중요한 거는 계약의 형식의 관계는 없어요.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판단 기준은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하고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이 있느냐, 근로계약이 있으면 일단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을 또 어떻게 했느냐, 근로계약은 체결되어 있지만은 일을 어떻게 했느냐, 실질적으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을 체결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이 체결돼서 근로계약 체결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일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 그래서 자, 여기서 계속 보시면, 여기서 이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이제 밑줄 그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뭐 보시면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느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느냐. 자, 여기 옆에 판례 보시면 그 박스 보시면 알겠지만은, 2006년도 이전 판례에서는 이제 여기 상당한 지휘 감독이라고 판례가 나와 있지만은, 예전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한 지휘 감독, 조금 완화된 입장으로 좀 보고 있죠. 이 완화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금기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 판례 입장은. 자, 보시면은, 자,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비품 원자재를 그다음에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제가 실제 했던 사건인데, 자, 보시면은 제가 이제 현재 자문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이제 상조 회사인데, 이 상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 이제 장례 지도사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이제 상을 당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자, 이제 장례 지도사가 이제 장례를 보통 이제 3일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3일장을 하는데, 이 3일 동안 오셔서 이제 장례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어떤 이제 구체적인 이제 내용이라든가 이 장례 관련한 정보들을 이제 알려줍니다. 3일 동안 계속 이제 출근을 하셔서. 근데 이제
어떤 경우였냐면 이 장례지도사가 이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임금체불 진정을 했어요. 뭘 했냐면 연차하고 시간의 수당, 그다음에 퇴직금 달라 청구를 한 거죠. 퇴직금 청구. 자, 장례지도사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으면 노동청이죠. 그러니까 노동청이 임금체불 지급 청구를 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인정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장례지도사가 근로자냐 아니냐. 즉 근기법상 근로자야지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쟁점이 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회사를 이제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이제 대리해가지고 이제 노동청 진정 사건을 이제 맡았는데 제가 이제 주장했던 것들을 조금 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는 노동청에서는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로기수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하를 한다. 이게 판정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법원을 갔는데 법원에서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어차피 뭐 저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노무사들은 사실 법원에 대한 대리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했는데 자 그때 제가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였어요. 전속성이 없다. 전속성이란 뭐냐면 이 회사에 전속돼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장례지도사가 특이한 게 뭐냐면 본인이 고용한 사람이 같이 와서 일을 했어요. 보통 일반적인 근로자를 한다라면 본인이 고용해서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 전속성이 없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라고 하면 근로소득세를 이제 띄게 되죠. 세법으로는 따지면은.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어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월급 받는데 세금 계산서 발행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뭐 가장 부차적인 요소들인데 뭐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뭐 주장도 안 했고 주장은 당연히 했지만은 뭐 이런 거는 이제 부차적 요소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 가장 중요한 전속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 비품 같은 것도 이 장례지도사 소유였던 거예요. 장례지도사. 만약에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을 할 때 회사에다 반납을 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근데 물건이 내 거예요. 물건이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 내가 나가요.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은 사실 이 물건에 대한 소유 관계, 즉 어떤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 물건을 썼느냐, 회사 물건을 썼느냐에 따라서도 그것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 종속 관계를 판단할 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판례도 여기에 이제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자,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이제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영입하거나, 그렇죠? 만약에 독립적으로 계산해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사실 근로자라 보기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자, 노무 제공을 통해서 이윤의 손실과 그다음에 뭐 창출과 손실을 초래하느냐, 이윤과 초래와 이윤을 창출과 그다음에 손실의 초래 부분,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보수의 성격이 뭐가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느냐,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느냐. 근로자면은 근로소득세를 사전에 띄어가죠. 그렇죠? 월급을 이제 최종 월급을 이제 사후 보통 이제 사전 사후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근로소득세 먼저 띄고 이제 지급을 해주죠. 그다음에 근로관계에 있어서 자 계속성 또는 사용자 전속성 유무 정도, 그다음에 사회보장 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 정도,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데,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최근 판례, 최근 사실 뭐 최근 판례도 아니죠. 그렇죠? 2006년도 판례긴 한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진지 유무라든가 아니면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4대 보험을 납부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할 때 이제 굉장히 부차적인 요소이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무적으로도 사실 그 부분들을 잘 주장하지는 않아요.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세 뭐 사업소득을 띄었느냐 아니면 기타 소득을 띄었느냐 근로소득을 띄었느냐, 그런 것들은 어차피 판례에서 부차적인 요소로 규정하기 때문에 사실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자 보시면 이제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의 변화라고 보시면은 33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뭐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의 이제 정도인데 2006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아까도 우리 판례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한 지휘 감독이었죠. 그렇죠? 근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 굉장히 좀 엄격하게 봤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상당한 지휘 감독, 그러니까 지휘 감독의 정도를 갖다가 조금 더 넓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이제 근로자성 여부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로 보지는 않죠. 그렇죠? 근로자를 보지는 않는데, 자,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근로자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있고, 그다음에 노조법상 근로자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판례는 이제 부정을 합니다. 특수고용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인적 종속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하고 사용족속 관계가 없다.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인적 종속성이 없다고 보는데,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노조법상 근로자 관련해서는 판례는 사실은 이제 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종속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노조법상 근로자는 경제적 종속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데요. 자, 의를 보시면은 자, 의를 자, 첫 번째 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그래서 아까 뭐 준근로자, 유사 근로자라는 얘기를 표현을 했었죠.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운영하면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거니까 경제적 종속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다. 타인을 사용하면은 자, 대체성이 있는 거고, 타인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대체성, 즉 전속성이 이제 없는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를 충족시키는 자인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법 제125조, 시행령 125조에는 이제 이와 같은 보험 설계사, 그다음에 대리운전 기사 뭐 이런 분들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총 14개 직군에 대해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작년 통계를 한번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보통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 같은 경우 5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5만 명. 5만 명이 아니라 그 50만 명이 좀 넘습니다. 50만 명이. 그래서 이 중인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도 12월 9일 날 이제 그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고용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죠. 이 전까지만 해도 고용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되지는 않았는데, 산재는 이제 그 근로자하고 사용자 간에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의 문제였지만은 고용보험이 이제 적용을 전혀 못 받았었는데요. 아마 2년 전에, 그러니까 2020년도 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국무회의를 하면서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화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꺼냈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입법이 돼가지고 이제 고용보험의 가입을 이제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어떤 메리트가 있죠?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특수형태 근로자 입장에서 고용보험을 더 많이 띄니까, 고용보험을 띄니까 안 좋은 부분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4대 보험도 보험이잖아요. 하나의 보험.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돈이 나중에 들어갈 일에 대비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메리트가 있냐?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출산 전후 휴가 관련된 급여 부분들, 그렇죠? 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은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일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열렸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4대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아깝게 생각을 좀 많이들 하십니다. 아깝게.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든 띄고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제하고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깝게 생각을 하시는데, 꼭 아까운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산재법이 이제 적용되는 부분 이제 선택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고용보험의 적용 부분.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의무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임원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문제. 임원이 근로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논란은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건데요.
자, 임원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의 임원이 있죠. 그렇죠? 등기 임원이 있고 비등기 임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하는 임원이 있고 등기를 안 하는 임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등기를 하는 임원은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사나 감사가 있습니다. 이제 상법상으로 비등기 임원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뭐 회사에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전무, 그다음에 상무, 뭐 등등 이사 등 갖다 보통 이제 비등기 임원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판례에서는 이 등기 임원은 보통 이제 근기법상 근로자를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요. 비등기 임원은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 판단 기준. 물론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 근로자성 판단할 때랑 똑같이 형식은 일차로 판단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감사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감사라는 타이틀에 실질적으로 사용용수관계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근로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판단 기준은 첫 번째 형식, 두 번째는 실질입니다. 실질인데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어떤 경우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독자적인 업무 집행권이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자적인 노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자, 여기 행사라고 쓸게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주된 판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같은 것들이.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판례 내용을 한번 잠깐 보죠. 자, 34페이지. 자, 두 번째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성 판단 기준인데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죠. 자, 또한 판례는 자, 이사라 하더라도 그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 명칭인 형식적인 명칭의 제도로는 회사의 기관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휘 명령에 복종하면서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그 대가로 다음 페이지 보수를 받고 있다면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고 그러한 한도 내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해보상 또는 퇴직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즉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바로 이제 이 판례를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자, 보시면은 판례는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 대표권 또는 업무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 가장 중요한 건 업무 대표권, 업무 집행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업무 대표권, 업무 집행권의 대표적인 게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다니시면 아시겠지만은 그걸 이제 전결권이라고 하는데 전결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 서류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끝에 요 위에 뭐 주임, 과장, 부장, 사장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날인하는 안이 있죠. 그래서 여기 만약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책임 권한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업무 대표권, 또는 업무 집행권, 또는 노무 지휘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주된 이제 판단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법상 근로자 관련한 부분들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판단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특허 종사자의 이제 근기법상 근로자 여부, 임원의 근로기준법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36페이지입니다. 자, 노조법상 근로자인데요.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노조법상 근로자 관련해 가지고 자, 두 번째 이제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인데요. 개념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서에서 첫 번째 줄 이제 조문상에 이제 정의가 나오죠. 자, 노조법 제2조 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근기법상 근로자하고 노조법 근로자의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자, 아까 전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직업의 종류와 불문하고 그렇죠? 근기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여기 보시면은 노조법은 임금 또는 급료, 기타에 의해서 수입을 하는 자. 그렇죠? 자,
자, 두 번째 이제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분설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 자, 군기법상 근로자하고 동일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사무노동이든 생산노동이든 뭐 그런 거 불문합니다. 자,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죠. 자,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자, 보시면은 노조법상 근로자는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서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서 임금은 군기법상 임금인데 한편 급료 계속 보시면은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라는 것은 임금과 비슷한 수입을 말해요. 뭐 대표적인 게 임금과 비슷한 수입. 뭐 여러분들 만약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이제 실업급여를 받게 되죠. 이 실업급여도 뭐 임금과 비슷한 어떤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자, 이제 세 번째. 그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를 보시면은 자,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예요. 자, 그래서 그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란 기타 급여에서 현실적으로 생활하거나 그에 의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러니까 실업자도 뭐 이런 수가 있겠죠.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은 이 실업급여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업자와 관련해서 뭐 학설도 그렇고 판례도 그렇고 이 실업자에 대해서 이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을 해주고 있죠. 자, 보시면은 자. 밑에서부터 36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잠깐 보죠. 자, 이와 같이 노조법상 근로자는 한편으로는 임금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또 한편으로 실업자도 포함된다. 그렇죠? 자, 이 점에서 근기법상 근로자가 협의의 근로자라고 한다면 다음 페이지 노조법상 근로자는 광의 근로자다. 그러니까 더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업자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구직 중인 자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인적 종속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근기법상으로는 적게 보는 거고요. 그 범위를 노조법은 좀 넓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적 종속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인적 종속성을 중시한 개념이라면 노조법상 근로자는 경제적 종속성을 중시하는 개념이다. 그렇죠? 자, 이제 노조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인데, 요거를 이제 2015년도에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사건에서 이제 나왔던 판례인데요. 지금 이제 판례 공부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판례를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타인과의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적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일을 하게 되면 사용종속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여기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사건을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사건을 보장할 어떤 일이 있다라면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인적 종속성이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는 않지만은 이제 경제적 종속성이 있어서 당연히 인정이 되고는 있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자, 두 번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종전 판례 입장 먼저 보죠. 판례 입장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종전 판례 입장 보시면은, 자,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원칙입니다. 자, 판단 원칙을 보시면은, 자, 골프장 캐디 이제 부당징계 무효 사건에서 보시면은 노조법상 근로자란 사용종속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 자,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되죠. 그 사용 관계가 자, 보시면은 밑줄 당해 노무 공급 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 계약의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 제공자 사이에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지 여부, 지휘 감독인지 여부, 그다음에 보수의 어떤 노무성, 그다음에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다음에 그 노무의 실질적인 관계에서 이제 결정이 된다. 이거 보시면은 사실은 약간 인적 종속성과 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39페이지 보면은 자, 이 사건의 원심은 인적 종속성보다는 업무의 종속성 또는 독립사업자성, 즉 경제적 종속성의 평가 요소에 더 중점을 두고서 노조법상 근로자를 판단했는데, 요 판례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사실 인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즉 대법원 판례는 인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누굴 판단할 때?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인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많이 판단을 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일어나서, 자, 양가로 2번 보시면은 2018년도 이후 최근 판례 경향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 여기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재능교육 사건 이제 얘기인데, 자, 보시면은 노무 제공자 첫 번째 줄 밑줄 긋겠습니다. 자, 노무 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특정 사업자에게 소득이 의존하고 있다. 이거는 경제적 종속에 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의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 제공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느냐. 그러니까 보수의 결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노무 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 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고 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 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 감독 관계가 존재하는지, 자, 노무 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 급료 수입의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종전 판립자와 뭐가 좀 다르죠? 경제적 종속성과 관련된 요소들을 많이 판단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능교육 사건 2018년도 이후부터는 노조법상 근로자를 판단할 때는 보통 이제 경제적 종속성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내용이 밑에 박스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노조법상 근로자를 판단할 때, 즉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인적 종속성을 중시를 했었었는데 2018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경제적 종속성에 중점을 두고 노조법상 근로자를 판단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41페이지 뭐 해고자의 노조법상 지위인데 뭐 요거는 그냥 아무 의미는 없는 건 아니죠. 예. 의미가 조금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어서 이제 법이 개정되고 해서 사실 이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어서 예전에 이제 서울 여성노조 사건도 있고 법이 개정되기 전에 여기 보시면 2조 4호 라목 단서가 어떤 의미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단서가 삭제가 됐죠. 삭제가 돼가지고 사실 그 의미는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45페이지 근로기준법상 이제 사용자 부분입니다. 자, 이 근로기사 사용자 부분, 근로기사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특 A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 A급. 특히 뭐 쟁점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 이 근기법상 사용자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 부분은 뭐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두 가지. 첫 번째 보시면은 우리 시험에 이제 29에도 나왔었지만은 이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론. 그래서 우리 29의 기출이죠. 자, 묵시적이에요. 묵시적. 그러니까 명시적인 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명시적인 건 아닌데 묵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도 있죠. 위장도구 문제, 뭐 또는 뭐 불법 파견 문제. 이 같은 것들이 이제 주된 쟁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히 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9회 때 기출로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보통 이제 사용자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근로자도 노조법상 근로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기법상 근로자가 있는데 사용자도 마찬가지죠. 사용자도 크게 두 가지. 근기법상 근로자가 있고 근기법상 사용자죠. 자, 노조법상 자, 근기법상 사용자, 노조법상 사용자 이렇게 있는데, 자, 근기법상 사용자, 노조법상 사용자에서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죠. 역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일반적으로 이 사용자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라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 이제 광의 사용자가 있고 협의 사용자죠. 광의 사용자는 바로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 좌동이라고 쓰겠습니다. 좌동. 좌측하고 같다는 얘기고, 자, 협의 사용자는 누굴 말하냐? 사업주만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 협의의 사용자, 광해의 사용자가 좀 문제될 때,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문제되냐면, 뭐 실무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어떤 경우에, 만약에 내가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그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제기를 하죠. 어디다 제기해요? 노동위원회에 제기를 하죠. 제기를 하는데, 그럼 누구를 상대로 제기를 해야 되느냐? 광해 사용자,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한테 제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업 경영 담당자한테 제기하느냐?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한테 사업주에 대해 제기하느냐? 그래서 구제 신청을 제기할 때 그 피신청인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피신청인 문제. 피신청인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사업주를 의미하고 있죠. 사업주. 그렇죠. 그래서 협의의 사용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의의 사용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의의를 보면은 자, 근기법상 사용자 관련해서 2조 1항 제2호에 나와 있는데요. 자,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에서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자, 그다음 취지를 보겠습니다. 자, 취지는 첫 번째 주 중간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동법에서 정한 최저 근로 조건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내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용자가 지켜야 될 의무를 갖다 규정한 것이 바로 노동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로기준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이유는 마지막 줄 보시면 알겠지만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죠?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논의전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근로기준법상의 이제 사용자 개념.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사업주가 있죠. 자, 사업주 보시면은 사업주는 첫 번째 줄,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을 하는 자, 즉 경영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주가 되는 거고, 그다음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법인이 되는 거죠. 법인 그 자체가. 그래서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이제 이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일단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이제 사업주라고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사업 경영 담당자입니다. 자, 사업 경영 담당자 정의를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줄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 위임받아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갖다가 보통 이 사업 경영 담당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라든가 그다음에 한 명의사는 이제 합자회사 같은 업무 집행 사원들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농무법인 같은 경우에도 자,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면 상법상 어떤 회사에 해당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이제 실무적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보통 뭐 등기를 할 때 이제 한 명에서 등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타 법인으로 이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한 명에서로 하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업무 집행 사원들 이제 몇 명 여러 명 두고 있죠. 이게 농무법인은 법인이 설립되려면은 이제 노무사 2인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만약에 농무법인 설립하고자 한다라면 그 두 분이 이제 업무 집행 사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업무 집행 사원. 이제 그런 경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밑에 세 번째 줄 끝에 다만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명목상 대표이사는 사업 경영 담당자라 볼 수 없어요. 즉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라는 것은 형식은 1차적인 거지만 2차적으로 판단하는 건 이제 실질이잖아요. 형식은 대표이사인데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건 조금 곤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관계, 권한을 행사하느냐, 그걸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에서 행위하는 자라고 돼 있는데, 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에서 행위하는 자 누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뭐 인사팀 같은 게 인사팀 과장이라든가 인사팀 부장, 차장이라든가 뭐 회계팀의 어떤 부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장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통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서 사업주에서 대신 이제 행사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의를 보시면은 첫 번째 줄 끝에 근로자의 인사, 급여, 노무 관리 등의 근로조건 결정 및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을 갖다가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갖다가 보통 이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라고 보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 계속 보시면은 이와 같은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부장 또는 차장 등 형식적인 직위에 따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권한.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요소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일단 첫 번째 근로계약의 주체이냐라는 거죠. 그쵸? 즉 근로계약 주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근로계약의 당사자냐는 거죠. 그쵸? 당사자. 근로계약 당사자.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임금 지급의 주체가 되느냐? 임금의 주체가 인정이 되느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사용 종속 관계에서 우리 아까 전에 봤었죠. 그렇죠? 인적 종속성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 종속 관계가 있느냐?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냐? 지배력 여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자로 인정받으려면 이 네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네 가지 성격이 있어야지 보통 이제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라고 보통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네 가지인데요.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볼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47페이지 보시면은 뭐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과 양벌 규정 이건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사용자 개념의 이제 확대 문제, 확대 개념에서 이제 그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론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